미스터리 범죄 도서관, 미궁 산책. 1997년 5월 27일 효고현 고베시 스마구에 위치한 토모가오카 중학교 정문에서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발견됩니다. 비닐봉지 안에 훼손된 머리가 절단되어 있었고 입안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붉은색 펜으로 적힌 쪽지였으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 나를 저지해 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게 보고 싶어 미치겠어. 더러운 채소들에게는 죽음의 제재를, 수년간에 걸친 큰 원한에 유혈의 심판을. 스쿨킬러, 학교살인의 사카키바라. 매스컴에서는 당시 비닐봉투를 들고 배회하던 중년 남성의 목격담을 근거로 범인을 체격이 큰 30에서 40대 남성이며 검은색 블루버드를 탄 남자라고 보도합니다. 피해자는 11세 소년 하세준으로 체격이 작은 데다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1997년 5월 24일 하세준의 부모님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죠. 하지만 5월 27일 오전 6시 40분 출근하던 수희가 머리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조사과장은 며칠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주는 아니리라 생각했으나 머리의 신원이 밝혀지자 충격 속에서 탄식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수색을 시작하고 마을 아이들이 탱크산이라고 부르던 중학교 뒷산에서 나머지 시신을 찾아냅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범인은 탱크산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머리만 잘라 중학교 정문에 걸어둔 것이었죠. 사건을 수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이 밝혀지는데 고베 인근에서 잔혹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하세준의 시신이 발견되기 3개월 전인 1997년 2월 10일 고베시 스마구 단지 옆 인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걸어가던 중 괴한이 휘두른 망치를 맞고 전치 일주의 부상을 당한 것이었죠.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이 범인은 블레이저 코트를 입고 학생 가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증언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도모가오카 중학교에 연락해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학교 측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거절합니다. 또 다른 사건은 한 달 뒤인 3월 16일 고베시 스마구 류가다이에서 길을 걷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야마시타 아야카에게 누군가가 손 씻을 곳 없니? 라고 물어보았고 안내를 해준 아야카의 후두부를 망치로 내리칩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일주일 뒤 아야카는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경찰들은 모든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 확신했고 고베 아동 연속 살상 사건으로 부르게 되죠. 그런데 6월 4일 고베 신문사 앞으로 성명문 하나가 도착합니다. 살인자가 직접 보낸 편지였으며 편지 봉투에는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밤하늘을 볼 때 생각하면 좋겠지. 라고 쓰여 있었는데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었죠. 편지 내용에는 의무교육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왜 내가 살인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다. 가지고 태어난 자연스러운 천성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나에게는 한 인간을 2번 죽이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라는 괴기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피해자의 입에 있었던 첫 번째 편지도 다시 작성하여 보냈는데 비 때문에 글자가 번져서 읽기 어려울까봐 라고 쓰여 있었죠. 하지만 이 성명문이 범인을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전직 FBI 요원이자 프로파일러인 로버트 K. 레슬러가 사건을 프로파일링했는데 범인은 중학생 소년입니다. 이라고 말하죠. 성명문에 드러난 미성숙한 문장과 잦은 오타 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던 중 한 학생으로 초점이 좁혀지는데 토모가오카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사건 2주 전부터 등교를 거부하고 있던 아즈마 시니치로였죠. 당시 아즈마가 썼던 장문 징역 13년을 입수하고 성명문과 대조한 결과
필체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즈마를 범인이라고 확정하는 데는 직무질문이 큰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불신검문 같은 거였죠. 사건 발생 뒤 혼자서 걷는 남성이 있다면 무조건 직무질문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5월 30일 오전 11시 반 등교하지 않고 돌아다니던 아즈마에게 검문을 합니다. 아즈마에게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답변을 이러했습니다. 준군이 살해당해서 슬프기만 한 건 아니고 반은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준군에게는 미안하고 잔혹하지만 같은 반인 우리 동생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무서웠으니까. 5월 24일 저녁에 준군의 어머니한테 준이 너희 집에 오지 않았냐는 전화를 받아서 행방불명이 된 걸 알았어요. 준군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모르는 척을 하는데 장난감이나 과자를 주면 따라갈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답을 했죠. 이외에도 본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후 모두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1997년 6월 28일 경찰은 사건의 범인으로 아즈마 시니치로를 체포합니다. 아즈마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필체가 일치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자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은 검거에 성공하게 되죠. 아즈마 시니치로라는 끔찍한 범인을 만든 건 다름 아닌 부모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가정이었지만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적고 가정에 무관심하였으며 어머니의 과한 꾸짖음에 의해 아즈마는 무언가 잘못을 하고 나면 늘 울부짖으며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 애원했고 한 번은 꾸짖음에 눈에 초점이 나가고 이상한 소리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하죠. 이러한 아즈마를 감싸주는 사람이 할머니였는데 아즈마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무렵 노안으로 사망하고 아즈마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이후로도 종종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서 추억을 회상하였고 할머니가 사용하던 안마기에 몸을 비비다 성적 쾌감을 경험하죠. 이 일로 아즈마는 죽음 뒤에 큰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믿게 되고 고양이, 개구리, 비둘기, 벌레 등을 죽이고 해부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이유로 망치를 들고 다니며 목표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1997년 2월부터 3월까지 4명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중 1명이 사망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본인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는지 더 잔혹한 범죄를 계획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세준이었던 것입니다. 체격이 작은 데다 지적장애까지 있어서 범행 대상으로 적합하다 생각했으며 하세준이 거북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산 너머에 거북이가 있다. 같이 보러 가자. 고 말하며 탱크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문이 남을 것을 우려해 장갑을 낀 상태로 목을 졸라 살해하죠. 아즈마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 만족감은 그때까지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를 생각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만족감보다 더욱 멋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산속에 시체를 숨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문득 사람을 잘라 손에 전해지는 감각을 느끼고 자른 후에 단면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뒤 다음날 아침 쓰레기용 검은 비닐 2장과 여분의 칼 3자루를 챙겨 집을 나섭니다. 이후 시체의 목을 시신과 분리한 뒤 잘린 목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진술했죠. 이 과정에서 극도의 쾌감을 느꼈다고 하며 검은 봉지에 고인 피를 한 모금 마시는 괴이한 행동까지 합니다. 이후 준의 목을 중학교 교문에 걸어두기로 결정하는데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말하죠. 아즈마는 이후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당시 일본 소년법은 만 16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즈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목적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죠. 8년 후 2005년 아즈마는 만 21세의 나이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2015년 피해자 유족의 동의 없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담은 절가를 출판하여 인쇄 수익을 올리는 일을 벌이죠.
이에 유가족들은 책 발간을 중지하는 항의서를 냈지만 발간 중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마존닷컴 도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아즈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개인 홈페이지까지 개설하고 이상한 사진들을 게재하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혐오스럽고 역겹다며 욕을 하죠. 이후 아즈마는 이름을 바꾸고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일본 내에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2000년도에 소년법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16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이후 소년법은 2007년 초등학생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계기로 12세로 더 낮아지기도 하죠. 고베 연속 아동 살상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일본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사람들의 심리를 망가뜨려 자아를 무너뜨린 후 자신의 통제 안에서 행동하게 만들었고 일가족들이 부모, 배우자, 아이까지 서로 죽이게 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2002년 3월 6일 23살의 한 여자가 감금된 자신을 구해달라고 조부모에게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조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범인인 마스나가와 준코를 체포하죠. 감금 사건으로 알고 출동했던 경찰은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백을 듣고 놀라고 맙니다. 제가 저의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이후 수사 방향을 감금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바꿔버리죠. 하지만 범행이 일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하였고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하였기에 단서를 찾을 수 없던 찰나 범인 중 한 명인 준코가 모든 사실을 자백해버립니다. 감금되어 있었던 여자는 부동산업자 도라야의 딸이며 도라야를 비롯한 저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과 두 조카까지 모두 살해했습니다. 모든 범행은 마스나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죠. 마스나가는 1961년 4월 28일 후쿠오카현 코쿠라시에서 태어났으며 학창시절 매우 반항적인 성향을 소유했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고등학생 때 중학생을 임신시킨 사건으로 정학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죠. 결혼 생활 중에도 여러 명의 유부녀와 불륜을 맺었으며 이 중 한 명이 바로 준코였습니다. 준코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도중 본인의 부주의로 야쿠자의 아이가 사고를 당하자 협박에 시달렸는데 이를 눈치챈 마스나가가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불륜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죠. 이후 마스나가와 준코는 같이 살게 되는데 준코가 우연히 예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황이 급속히 나빠지고 폭행과 학대를 시작합니다. 학대 방식은 담배불로 지지거나 전기 고문을 주로 하였으며 참지 못한 준코는 자살 기도까지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죠. 이후 마스나가는 준코를 집에 감금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게 만들었는데 이때 사용한 방법이 주위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게 만들어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준코는 마스나가에게 절대 복종을 하는 상태로 변해버리고 말죠. 이후 1996년 1월 마스나가와 준코는 전직 부동산 회사 직원인 도라야 구미호와 17살 된 그의 딸을 함께 납치합니다. 평소 알던 사이라 그가 저지른 사소한 범죄를 약점 삼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학대하고 고문을 하며 즐거워하는 사이코패스의 면모를 보여주죠. 마스나가는 도라야의 딸에게 도라야의 팔을 살점이 뜯어져 나갈 정도로 아주 세게 물도록 한 뒤에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이것을 약점 삼아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데 도라야가 죽고 난 뒤 준코와 도라야의 딸에게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하죠. 이후 마스나가는 도라야 딸을 감시하고 지켜봅니다. 이후에도 마스나가는 준코에게 도라야를 살해한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냐며 협박을 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었으나 1997년 4월 준코는 참지 못하고 도망치고 맙니다. 마스나가는 준코를 잡기 위해 마스나가가 자살했으며 이미 장례까지 마쳤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준코의 여동생 리에코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준코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기다리고 있던 건 멀쩡한 마스나가였습니다. 또다시 준코는 마스나가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게 되고 말죠. 이후 마스나가는 준코의 부모와 여동생을 준코의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 불러내는데 준코가 사람을 죽였다며 도피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준코의 아버지에게 살해 현장 배관 교체를 시키며 증거인멸 공범으로 만듭니다. 이후 준코의 여동생이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지자 그의 남편인 가지야는 의심을 했고 마스나가는 이 점을 이용하여 이들의 관계를 파탄내기 시작하죠. 이후 가지야에게도 살해 현장 욕실 타일 교체를 명령하여 공범으로 만들어 복종시키고 가지야는 장인, 장모와 아내를 구타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후 준코의 두 조카까지 맨션으로 데려오게 되자 마스나가는 일가족을 본인의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하는데 일가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고 학대를 일삼으며 준코에게 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단절시켜버립니다. 이후 한 사람씩 죽이기 시작하죠. 1997년 12월 21일 마스나가는 준코에게 아버지를 정기고문하라고 시켰고 준코의 아버지는 사망하고 맙니다. 그 다음 1998년 1월 20일 준코의 어머니가 정기고문을 당하다 미쳐 괴성을 지르고 마스가나는 범행이 들킬까봐 두려워 준코와 여동생 가지야에게 살해를 지시하고 목을 졸라 죽여버리죠. 마스가나의 다음 대상은 준코의 여동생이었고 1998년 2월 10일 준코에게 네 여동생이 어머니처럼 미치면 어떡할 거냐 말하며 살해를 지시하고 남편인 가지야와 딸 아야에게도 가담하게 하여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1998년 4월 13일 그 다음 대상은 가지야였는데 정기고문과 식사 제한으로 몸이 쇠약해진 터라 욕실에 감금한 뒤 굶겨 죽여버립니다. 1998년 5월 17일 그 다음 대상은 막내 조카 유키였으며 누나인 아야에게 동생 유키가 엄마 곁에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며 준코와 함께 살해를 지시하죠. 1998년 6월 7일 마지막은 혼자가 된 아야였으며 준코에게 살해를 지시하고 아야는 죽고 맙니다. 이로써 준코의 가족들은 모두 가족들의 손에 죽고 맙니다. 모든 시체는 삶아서 바다에 버렸다고 하죠. 하지만 도라야의 딸은 살해당하지 않고 맨션에 감금된 채 수년간 살아있었는데 2002년 1월 30 감시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도망을 갑니다. 조부모님의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마스나가와 연애 중이던 그녀의 큰어머니가 그녀의 행방을 마스나가에게 알리게 되고 다시 납치당하고 말죠. 다시 잡혀간 그녀는 정기고문을 당하거나 펜치로 꼬집어 살점을 닥치는 대로 뜯어내는 학대를 가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2002년 3월 6일 도라야의 딸은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부모 집에 전화로 알리고 경찰은 마스나가와 준코를 체포하게 되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지켜봤던 도라야의 딸은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는 마스나가와 준코가 모두 악마로 보였습니다. 내게 원수를 갚는 길은 저 둘에게 사형이 내려지는 것뿐입니다. 이후 마스나가와 준코는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준코는 2심에서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닌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인정해줘 무기징역으로 번복하게 되죠. 도라야의 딸도 범죄에 가담하기는 했으나 이쪽은 준코와 달리 명백하게 강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했으며 2011년 범죄 피해자에게 주는 배상금을 수령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춥니다. 피해자의 심리를 장악하여 살인을 저지른 기타 큐슈 감금 살인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가 넘는 강력한 폭발이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서나 볼 법한 이 끔찍한 사건은 놀랍게도 영화가 아닌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때는 1908년 6월 30일 아침,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오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거대한 대폭발이 발생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넘는 울창한 숲이
단 몇 초 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죠. 당시 시베리아 중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니준의 카렐린스크의 주민들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서북쪽 하늘을 수직으로 낙하는 파란 불빛이 보였다. 이윽고 하늘이 둘로 갈라지면서 거대한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고 잠시 후 천지를 진동시키는 큰 소리로 인해 모두들 심판의 날이 온 것으로 생각해 저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 폭발의 위력은 무려 10에서 15메가톤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엄청난 파괴력이었죠. 이 폭발로 인해 무려 215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원시림이 초토화되었으며 약 8천만 그루의 나무가 도미노처럼 사방으로 쓰러졌고 수천 마리의 술록이 순식간에 불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곧바로 조사되지 못하였는데 당시 러시아는 혁명과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죠.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13년이 지난 1921년 러시아의 광물학자 레오니드 크리크 박사가 이끄는 첫 공식 탐사대가 마침내 퉁구스카 폭발 현장에 도착합니다. 크리크 박사는 당연히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 폭발 규모라면 땅이 깊게 파인 거대한 구덩이, 즉 충격구가 있어야 했고 그 중심에는 엄청난 가치의 운석 덩어리가 묻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고생 끝에 도착한 현장에서 탐사대는 기괴한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고 맙니다. 폭발의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나무가 사방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심부에는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충격으로 있어야 할 구멍도 발견되지 않았죠. 레오니드 크리크 박사는 말했습니다. 퉁구스카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운석 파편이나 크레이터가 없잖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없는 게 말이 되나? 이거 어쩌면 운석 충돌이 아닌 거 아냐? 라고 말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설과 주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해성충 돌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성은 소행성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충돌 시 동일한 무게의 소행성보다도 더 큰 운동 에너지를 방출하며 지표에서 8km 떨어진 상공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운석이 떨어지며 생기는 쇠조각이나 암석 조각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데 해성급의 규모라면 지구에 도달하기 전부터 관측소에서 관측이 되어야 하지만 아무런 보고도 없었다고 말하였죠. 두 번째, 메탄가스 폭발설. 2008년 7월 뉴 사이언티스트에 실린 본 대학교 물리학 교수 볼프강 쿠트의 논문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죠. 소행성이나 해성이 퉁구스카 대폭발의 원인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아마 당시 지표에 깊게 쌓인 메탄을 상당수 포함한 가스 1000만 톤이 지상으로 분출하며 이 같은 대폭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제기되는데 시베리아 중심부의 메탄가스 폭발은 페름기 대멸종의 주요 가설이기도 하지만 지상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소규모 지진파가 발생했을 텐데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폭발로 인한 백야 현상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죠. 세 번째, 초소형 블랙홀 충돌설. 텍사스 대학교 물리학자 잭슨의 주장으로 초소형 마이크로 블랙홀이 행성 간 물질과 동일한 속도로 지구 대기에 돌입하면서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냈고 이 충격으로 인해 수목들이 쓰러지고 공기가 이온화되어 섬광이 일어난 것입니다. 운석 충돌 흔적인 크레이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이 때문이죠. 여기에도 반론이 등장하는데 블랙홀과의 충돌 때 발생했어야 하는 충격파, 지진파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죠. 네 번째, 반물질로 이루어진 운석 폭발설. 이 주장은 반물질로 만들어진 반암석이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면서 지구의 물질과 만나 감마선의 불기둥이 솟구치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수소폭탄의 1000배 위력에 달하는 반물질이 폭발했음에도 섬광으로 인한 화상만이 발생하고 잔여물질이 없는 것이 설명된다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여기에도 반론이 등장하는데 반물질 운석으로 말미암은 폭발이면 운석이 지구 대기 안으로 낙하하며
붕괴될 동안 탄소 14의 양이 증가하여야 하는데 1909년 측정한 결과 예상치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세우죠. 이외에도 UFO설, 액체에 가까울 정도로 밀도가 낮은 유성 때문이라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2013년에 퉁구스카 대폭발의 원인이 밝혀집니다. 우크라이나, 독일, 미국 과학자들이 이탄층에서 운석 흔적을 찾아낸 것이죠. 이탄층이란 식물이 부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진흙과 함께 쌓인 층을 말하는 것이며 대폭발이 일어난 해에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이탄층에서 채취한 미세한 단편을 화상 분광기로 분석한 결과 운석에서만 발견되는 육방정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론스데일 라이트가 발견된 것이었죠.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론스데일 라이트는 탄소 함유 물질이 순간 폭발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이며 자연계에서는 특히 운석이 지구에 떨어질 때 발견됩니다. 또 채취한 론스데일 라이트를 분석한 결과 운석에 함유된 화합물이 발견되었는데 퉁구스카 대폭발의 원인이 운석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죠. 연구 결과 퉁구스카 폭발의 원인은 지름 약 50에서 60m 크기의 석질 소행성이었습니다. 소행성은 초속 약 27km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며 이때 소행성 앞면의 공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엄청나게 압축되면서 온도가 수만 도까지 치솟는 단열 압축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압력과 열기를 버티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해버리는 원리라고 합니다. 만약 대폭발이 퉁구스카 지역이 아닌 대도시 한가운데서 발생했으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구가 소행성 충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준 셈이기도 하며 인류는 이후 지구 주변의 소행성을 더욱더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하죠. 유엔은 퉁구스카 폭발일인 6월 30일을 세계 소행성의 날로 지정해 매년 그 위험성을 기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78년 10월 21일 호주 남부 베스 해협 상공에서 비행을 하던 20세의 프레데릭 발렌티크가 마지막 무전을 남기고 실종되고 맙니다. 무전의 내용은 하단에 4개의 밝은 조명이 있으며 표면에 녹색 불빛이 반짝이는 비행체가 위에서 맴돌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프레데릭 발렌티크는 1958년 6월 9일 호주 멜버른에서 사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비행기에 극도로 매료되어 자랐으며 청소년기부터 민간 비행 교습을 받기 시작했고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영연방 항공훈련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평범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주변에 알려져 있었죠. 발렌티크는 실종 당시 누적 비행 시간이 약 150시간에 불과한 초보 파일럿이었으며 개인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상업용 비행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훈련 비행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발렌티크는 평소에 UFO에 관심이 많았으며 실종 10개월 전에는 자신이 UFO를 목격했다 라고 말하고 다닌 적도 있었다고 하며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자주 UFO가 만일 나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하지? 같은 실없는 걱정을 했었다고 말했죠. 사건 당일 발렌티크는 킹 아일랜드에 가서 친구들을 태워오겠다라고 말하며 멜버른 무라빈 공항에 비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목적지는 베스 해협 너머에 있는 킹 아일랜드였으며 당일 베스 해협 일대의 날씨는 아주 맑았고 바람도 온화하여 비행하기에 최상의 조건이었죠. 오후 6시 19분경 발렌티크는 세스나 경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시작하였고 오후 7시경 오트웨이 상공에 도달한 뒤 정상 비행 중임을 관제소에 보고합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죠. 6분 뒤 발렌티크는 관제소에 다급히 무전을 보냅니다. 실제 무전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What type of aircraft is it? I cannot confirm. It's 4 bright
seems to me like landing lights. The aircraft has just passed over me at least 1,000 feet above. Is there any Air Force aircraft in the vicinity? No known aircraft in the vicinity. Seems to be playing some sort of game. He's flying over me. Delta Sierra Juliet, it's not an aircraft, it's... Can you describe the aircraft? As it's flying past, it's a long shape. Cannot identify it, it has such speed. It's before me right now, Melbourne. How large would the object be? Seems like it's stationary. What it's doing right now is orbiting. The thing is just orbiting on top of me. It's also got a green light and a sort of metallic, like, it's shiny on the outside. It's just vanished. That strange aircraft's hovering on top of me again. It's hovering and it's not an aircraft.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통신이 두절되었죠. 특이한 점은 무전이 차단되기 전 17초 동안 철판이나 쇠를 강하게 긁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관제소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고 해역 주변을 지나던 민간 항공기들의 수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수색팀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 들어갔으며 축구장 약 36만 개를 합친 범위를 사흘 동안 샅샅이 뒤졌지만 발렌티크를 끝내 찾지 못하였죠. 결국 비행기 파편, 구명조끼, 조종사의 소지품 등 단 하나의 흔적도 찾지 못한 채 10월 25일 수색은 종료되고 맙니다. 이후 무전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발렌티크가 UFO에 납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호주 언론사인 더 오스트레일리안, 더 헤럴드, 더 에이지에서도 분위기를 띄우며 동조하죠.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이 사건이 지나친 UFO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여 관련 조사 파일을 수십 년간 기밀로 분류하고 대중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1983년 7월, 플린더스 섬 해변에 웬 비행기 엔진 부품의 잔해가 밀려왔는데 이것이 실종된 프레데릭 발렌티크의 비행기와도 같은 기종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세간에서는 이것이 그때 사라진 발렌티크의 비행기의 잔해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조종이 미숙한 발렌티크가 비행 착각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본인이 거꾸로 비행 중이었던 사실을 인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이라고 부르며 이 현상에 걸린 비행기는 옆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크게 좌측으로 회전하며 고도를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조종사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도는 듯이 보이게 되며 혼란의 와중에 발렌티크의 비행기는 점점 고도가 낮아졌고 마침내 어느 순간에 수면에 충돌을 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무전이 차단되기 전 17초 동안 발생한 마찰음이 수면과 충돌하며 발생한 소리라는 주장도 있었죠. 실종 후 34년이 지난 2012년 호주 국가기록원을 통해 315페이지에 달하는 정부조사 기밀 파일이 마침내 공개되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982년 발행된 호주 항공안전조사국의 공식 보고서에 프레데릭 발렌티크 실종 사건의 원인을 물리적 증거 부족으로 인해 판명불능으로 결론지었으나 조종사의 공간 지각 상실로 인한 추락 가능성을 주요 가설로 다루었으며 UFO 조우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죠. 현재 그가 마지막으로 교신을 주고받았던 오트웨이 등대 인근에는 프레데릭 발렌티크의 실종을 기리는 공식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패널에는 그의 얼굴, 그가 몰았던 세스나 기종의 그림과 함께 그는 멜버른 관제소에 그 미스터리한 비행체가 다시 내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비행기가 아닙니다. 라고 마지막 교신을 남겼다라는 문구가 생생하게 새겨져 있으며 발렌티크가 호주 남해 바다 위에서 정확히 어떠한 운명을 맞았는지는 증거 부재로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